네, 반갑습니다. 라라입니다. 오늘은 보이시죠? 건너가는 자라는 책입니다. 최진석 교수님, 네. 요즘에 최진석 교수님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봤었는데 이야기가 좋아서 이번에 책 내신 거를 사서 읽어봤습니다. 건너가는 자, 최진석 지음, 세멘파커스 출판사에서 냈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이 책은 불교 기반의 어떤 철학과 이제 최진석 교수님이 삶을 살아간 거에 대한 어떤 어른의 통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철학적인 책보다 철학적인 책을 기반으로 한 우리 옆집 아저씨의 통찰. 그래서 몇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오늘 짧게 읽어볼까 합니다. 일단 목차가 크게 4챕터로 나눕니다. 5챕터군요. 네. 1장은 인간의 소명을 깨닫고 세상의 진실을 마주한다. 2장,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니 반야의 지혜를 딛고 저쪽으로 건너간다. 3장, 더 채우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정확히 보기 위해 상을 짓지 않는다. 4장, 뒤집힌 생각을 바로잡아 가장 타고난 길을 선택한다. 5장,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 뿐이다. 네, 요 중에 저는 오늘 2장에 있는 반복의 힘이라는 부분과 3장의 마음 비우기, 또 시간이 된다면 상을 짓지 말라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세 부분이 요즘에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 최진석 교수님 요즘에 유튜브 많이 떠가지고 책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반복의 힘. 깨달음이란 생경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단순한 행위를 오랫동안 반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좋죠. 누가 단순한 행위를 오랫동안 반복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 2페이지 딱 읽어볼게요. 지게 바라밀은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율은 누군가가 부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강제하는 규칙입니다. 물론 수행자들끼리 모여 공동으로 수행할 때는 모두 다 함께 지켜야 하는 규칙이 되겠지만 이런 규칙마저도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자청한 것이지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부과된 것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자청한 것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것을 오래 하는 사람은 바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 중에 낙향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낙향한 후에 동네에 있는 공부방에서 논어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논어를 공부하다 보니 학자마다 다 다른 해석을 내놓아 난감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논어가 진짜 논어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제대로 된 논어를 배울 수 있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온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밥 대충 먹고 논어 한 권 옆구리 끼고 지친 몸을 이끌고서 30분이나 걸어서 논어 공부를 하러 매주 한 번씩 가잖아. 지금 진짜 논어가 누구한테 있는지 찾지 마소. 진짜 논어는 자네가 매주 같은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며 같은 거리를 찾아가는 그 규칙적인 반복 행위, 거기에 있어. 계율이나 규칙을 지키는 일이 특징은 반복에 있습니다. 반복. 네. 반복해야 넓어지고 차이가 생깁니다. 네. 반복해야 넓어지고 차이가 생깁니다. 차이가 바로 만들어지고 넓이와 높이가 바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친구도 논어를 찾아가는 그 규칙을 오래오래 지키면 넓어지고 차이가 만들어져
자신의 반복이 허락하는 언젠가에 진짜 논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르고 싶은 사람이라면 혹은 지적으로 좀 진일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서 부단히 반복해야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묘한 경지는 누가 단순한 행위를 오랫동안 반복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전 이 부분이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서 많이 와닿습니다. 네. 얼마만큼 저희 루틴을 지켜나가는지 매번 이제 밀라노트에 체크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 체크하고 하곤 하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네. 뭐 현실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네. 그랬던 찰나에 이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저도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이어가 볼게요. 계율은 지켰다 안 지켰다 하거나 잠깐 지키다 마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 될 때까지. 네, 반복, 루틴, 네, 요게 결국에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음 비우기라는 챕터 읽어볼게요. 이 책 간단하게 이제 뭐 출퇴근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 가시거나 할 때 가볍게 이제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데 막상 읽어보면 되게 큰 인사이트가 머리를 빵 치는 것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 때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비우기.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관점, 창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거나 해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관점, 창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거나 해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마음을 비운다는 건 어떤 선입견 이런 걸 다 없앤다는 얘기인 건가요? 읽어볼게요. 사람이 정말 온 세상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을 알까요? 생로병사가 현상적으로 있는 것은 맞지만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 일과 생로병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를 그냥 자기 속에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알기도 하느냐 그게 큰 차이지. 중략. 그러나 이런 인식의 첫 불꽃이 희미하게 밝혀질 때 그때 그는 인간이 되지. 인식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간이 되냐 안 되냐에 기점을 두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책을 원래 그냥 읽다가 이렇게 비디오를 켜고 하니까 좀 약간 의식이 되네요.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또 읽어볼게요. 세계를 자기 속에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알기도 하는지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세계를 소유하거나 지녀야 하는 힘이 나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고 설명하고 해석해야 힘이 나는 존재입니다. 소유하면 힘이 나는 존재가 아니라 인식하고 설명하고 해석해야 힘이 나는 존재다, 인간이. 네. 세계를 인식하려는 시도가 가장 인간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계를 공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세계를 공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세계가 공임을 안다는 뜻입니다. 고대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보다 고대의 유물을 알고 설명하는 결과로 나온 고고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더 셉니다. 네, 중략하고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구절 읽어볼게요. 마음이 복잡하거나 심란할 때면 흔히들 마음을 비워야겠다고들 합니다. 마음을 공의 상태로 유지하곤 한다거나 마음을 텅 비운다고들 얘기하겠는데 이것은 공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공이란 개념은 비운다라는 개념과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채우는 것은 공이 아닐까요? 반야신경에서는 채우는 것도 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이란 세계의 모든 것과 인식, 판단 등이 다 자성 없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관계로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관계로 존재합니다. 관계로 존재한다는 말을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하고요. 여러 번 이야기하되 공이란 세상의 관계로 존재한다는 말에 붙인 기호일 따름입니다. 세계의 존재 형식을 관계로 보는 철학에서는 대개 비움, 공, 허 등의 용어를 긍정적인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는 글자를 본무자성으로 읽어야 하듯 도덕경에서는 도라는 글자를 써놓고 유무상생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무상생이나 본무자성은 모두 세계가 어떤 본질적 토대를 근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세상은 관계로 존재한다. 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하는 점으로 본질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혼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우리가 철학적인 높이에서 세계를 설명하고 해석할 때 사용하는 약속된 개념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라고 합니다. 전문 분야를 공부할 때는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그 전문성에 맞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며 본질적인 대화를 해보자 라고 할 때의 본질과 철학적 전문 용어로 본질을 사용할 때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일상에서의 본질은 근본적인 의미나 진리라는 맥락에서 사용하지요. 이와 달리 철학에서의 본질은 어떤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게 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에센스라고 하지요.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게 하는 성질. 네.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과 뭔가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이어가 볼게요. 공 역시 전문 용어입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마음 비우기 절차가 혹시 공을 일상용어로 해석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걱정합니다. 마음 비우기를 하는 분들이 곁들이는 말이 또 생각을 끊는다입니다.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생각을 끊으면 바보가 될 뿐입니다. 바보의 경지를 높게 보는 병든 영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장자 등에 나오는 바보나 어리석음 등을 전문 용어로 읽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 읽어서 생긴 오류입니다. 모든 영상이나 마음 비우기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서 멋대로 들락날락하는 의식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게 하기 위한 단련입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서 멋대로 들락날락하는 의식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게 하기 위한 단련이 명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흐르는 것들을 내 통제하에 둘 수 있게 하는 게 단련이다. 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모든 마음 비우기나 명상은 생각할 수 있기 위한 단련입니다. 생각할 수 있기 위한 단련. 생각을 방해하는 것은 정해진 생각의 틀이나 특정한 창을 고집하여 그것으로만 세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자신만의 성격, 꼭 이래야 한다는 기필에 대한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마음 비우기를 공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특정한 생각의 창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한 창을 고집하지 않는 것. 특정한 믿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밑줄을 가는데 절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마 상을 짓지 마세요와 성불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절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때 이 두 구절을 제일 많이 들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상은 자신의
자신을 지배하는 틀이나 이념이나 정해진 관념입니다. 상에 갇히고서는 불교적인 세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상에 갇히지 않으면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합하면 상을 짓지만 않으면 성불한다가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임재록에 이런 기록들이 있겠습니까?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족을 만나면 친족을 죽여라. 그래야 해탈하고 다른 것들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다. 네. 이 상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는데, 제가 가진 어떤 목표나 또 가야 할 길이 대부분 어떻게 좀 불안할 때가 좀 많잖아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 현재 상태보다 내가 원하는 게 좀 욕심돼서 많을 때, 특추남이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에고가 강할 때, 지금 내 현실보다 욕심이 과할 때 그런 느낌이 불안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과 욕심을 또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꼭 가야 된다는 상을 지었던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상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 상을 짓지 않고 반복하다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이 책을 통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팀워크라든지 누군가와 A라는 존재와 B라는 존재가 만났을 때 A의 상이 너무 크다 그러면 관계로서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목적이 같다 그러면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그 목적을 향해 다르게 해가면서 본질을 향해 달려가는 A, B의 이제 인연과 관계에서 서로의 되게 플러스된 어떤 존재의 장점들로 인해서 개발돼야 되는데, 이 상을 지어놓고 가면은 현실 세계에 여러 가지 변수를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과도 전 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더 읽어볼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자신의 눈과 자기 피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귀를 가져야지 붓다, 조사, 아라한, 부모, 친족에 구속되어 그들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자신의 눈으로 착각하는 것이 무명, 즉 무지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교육에 의한 어떤 사고로 혹시 그동안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았느냐,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제대로 바라보고 느껴본 적이 있느냐라고 저한테는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붓다의 눈이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상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붓다의 건의보다 상을 짓는지 안 짓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온 수행자들 가운데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나는 바로 쳐버린다. 손에서 나오면 손을 치고, 입에서 나오면 입을 치고, 눈에서 나오면 눈을 쳐버린다. 다 버리고 자기 홀로 오는 자는 아직 없었다. 모두 옛사람이 만든 틀에 의존하고 있었다. 모두 옛사람이 만든 틀에 의존하고 있었다. 네. 이 맞나요? 성함이? 네. 최진석 교수님. 맞아. 최진철 교수님이란 분도 계셔가지고, 최진석 교수님이 예전에 나와서 하신 말씀 중에 인간이 태어난 이유는 무언가를 정해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이나 부모님들한테 모든
다른 사람이 정한 것을 그동안 배워왔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어떤 청출어랑 같은 거죠. 스승을 너무 뛰어넘는 어떤 개념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정해보는 것을 해봐야 된다. 사업으로 따지면 자기 가게를 찾아보고 시행해보는 이런 것들을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정해보고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는 것들을 내 심리적 미로 바라보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어가면 다 버리고 자기 홀로 오는 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사람입니다. 다 버리고 자기 홀로 오는 자. 네. 지은 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지은 상이 없는 사람. 네. 지은 상. 네. 내가 그리는 어떤 큰 그림, 내가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림, 이게 없는 사람입니다. 상에 갇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쉽게 지적 게으름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세계를 대하는 지적 수고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만들어진 기성의 눈에 따르는 것이죠. 기성의 눈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는 사람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되게 아는 것처럼 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 보인다는 있어빌리티 요즘 얘기하는 네. 근데 이게 혼자 사색해서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앉자마자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도덕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대개 지적 게으름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기성의 눈을 자기 눈으로 삼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린 속된 말로 막 산다라고 합니다. 막 산다까지 가셨어요. 네. 막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동안 참 막 살았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네. 아무리 고미한 예술가나 수학자들끼리도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도 지적 게으름의 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다른 건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 지적 게으름의 한 형태이다. 이미 정해진 눈 말고 다른 눈이 없는 꼴이죠. 지적으로 게을러서 갖게 되는 치명적인 상 세 가지가 정치적인 신념, 종교적 믿음, 도덕적 확신입니다. 정치가 극단적인 분열을 겪는 이유도 지적 게으름에 빠져서 자신의 피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줄 모르게 되어버렸거나 여기서는 자신의 피가 자신한테 속삭이는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신의 고유한 눈으로 세계를 대하려는 용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고유한 눈으로. 네. 이 구절은 어떤 책추남이 항상 얘기하는 그 자기 안에 내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네. 그의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느낌과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네. 무언가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자재라고 합니다. 자재. 네. 비슷한 말을 에리 프롬은 존재라고 했죠. 존재. 네. 그의 책 제목 소유냐 존재냐에서 보이듯이 존재는 소유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존재는 소유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존재는 소유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대로의 상태를 마주하면 특정한 틀을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이미 자리 잡힌 틀을 통해 대상을 마주하는 것을 소유라고 하죠. 자신에게 이미 자리 잡힌 틀을 통해 대상을 마주하는 것을 소유라고 한다요. 소유적인 태도를 하나하나 제거하려 노력하면 종래에는 사물이나 사건이 그것 자체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상태, 비로소 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 저한테 밑줄을 많이 걸었는데
자신에게 이미 자리 잡힌 틀을 통해 대상을 마주하는 것을 소유라고 한대요. 내가 어떤 틀을 잡고 그 대상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소유이다. 틀을 잡지 않고 대상을 마주한다 그러면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소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으로 내 관점으로 그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소유다. 갖고 싶은 거네. 갖고 싶은 거. 우리가 마음을 머리가 이상하네요.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념이나 관점을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틀과 이념, 관점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어 정해진 어떤 창도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특정한 이념이나 관념을 없이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마음을 비운다는 행위는 이미 자리 잡은 틀이나 관점이나 이념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봐야 하는 대로 보거나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봐야 하는 대로 보거나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제, 즉 그 상태 그대로 보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 몇 분이 지났네요. 25분이. 제가 이 책에서 한 구절을 한 챕터를 뽑으라 그러면 상을 짓지 말라라는 챕터인데요. 아직 읽진 않았어요. 아직 읽지 않았는데 이번 챕터인데 이거까지 읽으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읽어야겠어요. 전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상을 짓지 말라. 상을 짓지 말라. 아까 이전에 살짝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비운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을 짓지 않고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네, 상을 짓지 않고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네. 상을 짓지 않으면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불하는 지름길이지요. 상을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또한 공 때문입니다. 나도 내 마음도 세계도 어떤 특정한 근거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확정된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는 전지의 법칙은 기독교 관련 책이었는데 기독교 관련 책일 수 있죠. 네, 끌어당김을 기독교적 해석으로 했었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관련된 책들을 좀 더 많이 읽는 편인데 전 종교가 없지만 불교 관련된 책들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오히려 불교적 관점에서 많이 해석이 된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가 볼게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공이나 허를 텅 비운다로 받아들인 다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고등한 경지로 오해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무엇을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추는 것조차 수준 낮은 행위로 간주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운동을 배울 때는 힘 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모든 운동은 힘 빼는데 3년이라는 말도 있죠. 운동할 때 힘을 빼는 것이 경기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그냥 재밌으면 된다는 뜻은 아니지요. 힘을 빼야 하는 이유는 힘을 빼고 무게중심의 흐름에 따라 힘을 쓸 때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하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선수 메시나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비슷하죠. 쉬고 있다가 한 번에 팍! 메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는 힘 뺀다. 정말 힘을 빼는 이유는 정말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기 위한 거다. 항상 긴장하고 힘쓰고 있으면 힘써야 될 때 힘을 못 쓰게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비운다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비운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든 상을 짓지 않고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비운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일상에서의 노력이나 근면한 태도들을 우습게 보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들을 다 수준 낮은 것으로 보지요. 네. 이상한 풍조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이나 성장이라는 관념을 이상하리 많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려는 의지를 삶의 정수에 도달하는 과정에 방해가 되는 태도로 보거나 성장이나 발전 등을 가볍게 무시하는 태도를 수준 높다고 보는 관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이는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동물에 가까워진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 인간성은 먹고 싶을 때 먹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네. 예전에 요가 선생님께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요가가 이 신체적 이완, 명상 이게 다가 아니고 그 하루의 어떤 일상 중에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그 지점, 그걸 하나를 더 하는 게 요가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수업 받다가 되게 인상 깊었던 적이 있었는데 같은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이어가 볼게요. 인간성은 자고 싶을 때는 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고 자고 싶어도 자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자유분방함을 동물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세상의 규칙을 무시하고 발전하려는 욕망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인간적인 삶,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는 기류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류는 이상하게도 불교나 도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특히나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공이나 허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붓다가 고통의 바다인 이 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할 때 중생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려 한 것은 아닙니다. 중생에게 제대로 사는 길을 알려주려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고통 속에 잠겨 있으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제대로 살기 어렵다. 그러니 이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보라. 원인을 제대로 보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그 고통을 해결하면 당신도 생기발랄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힘차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보면 근면한 태도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적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붕괴하거나 물질 문명을 부정해야만 인성교육이 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진보와 발전을 부정하는 태도로 인간적인 삶을 증명하려 합니다. 심지어 지식 자체를 부정하면서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을 인간 본연의 상태를 더 잘 지키는 사람으로 떠받습니다. 공은 이런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공을 이해하면 정해진 관념에 갇혀 말라 비틀어지거나 소극적으로 움츠러져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생기 충만하고 진취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공은 어떤 인위적인 공은 공작을 부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조작이나 공작을 더 잘하게 돕습니다. 금덩어리의 존재 형식이 공이 아니라면, 즉 특정한 의미나 형태를 고집한다면 금덩어리로 황금사자상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특정한 의미나 형태를 고집한다 그러면 금덩어리로 황금사자를 만들 수 없다. 황금사자상의 존재 형식이 공이 아니라면, 즉 황금사자상의 형태를 고집한다면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형태를 고집한다면. 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모든 것의 생산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네. 본무자성,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배우러 산개울을 건너는 까닭이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삶이 생기로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발걸음입니다. 이 말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면 다 내려놓는 살, 무소유, 그것에 대해 어떤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깨달음이다. 가지지 않고 다 내려놓음, 이것이 아니라 생기로 가득 차서 이게 뒤 챕터에 좀 나오긴 하는데 무소유에 대한 어떤 내려놓은 무소유에 대한 개념이 안 갖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내가 많이 가지려면 무소유 개념을 가져야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방식에 대한 결과를 결국 삶이 허무하다로 갈 것이 아니라 삶은 생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발걸음이다. 네. 얘기를 하시네요. 법륜 스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잘못 깨달으면 살아서 뭐하나 싶다는 결론으로 간다고 하는데 잘못 깨달아서 그렇다. 잘 깨달으면 재밌게 살아야 한다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반복, 그 다음에 상을 짓지 말아라가 저한테는 이 책을 읽고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사색의 시간을 많이 줬던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다음에도 그동안 책을 여러 권 많이 읽었는데 못 읽어드린 책이 꽤 많아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